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습니다. 펜타곤 지하 회의실 국방 차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세계 최강 해군이 항공모함 11척을 보유한 미국이 배를 만들 수 없다니 말이 됩니까? 스크린에 마지막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아닌 단 하나의 이름, 한국. 그 순간 누군가 외쳤습니다. 미쳤습니까? 우리가 한국에 손을 벌린다고요? 하지만 숫자는 냉혹했습니다. 세계가 무너뜨릴 때 한국은 쌓았고 세계가 포기할 때 한국은 버텼습니다. 50년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의 통쾌한 역습이 시작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미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항모가 늦어졌고 구축함이 멈췄고 잠수함이 미뤄졌습니다. 변명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펜타곤 지하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버틸 수 있습니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의 이름이 회의록에 남았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 중국이 아니었고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블랙우드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해양안보 분석관으로 21년간 일했습니다. 펜타곤에서 조선, 군수, 전시 생산 지속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썼던 사람입니다.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숫자를 올리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압니다. 강대국이 언제 침묵하는지를, 보고서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위기인지를. 2024년 3월 12일 오전 7시 43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였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블랙우드, 지금 어디십니까? 집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1시간 내로 펜타곤으로 오십시오. 긴급 회의입니다. 안건이 뭡니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선입니다. 조선? 21년간 일하면서 조선 문제로 긴급 소집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차를 몰고 펜타곤으로 향하면서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크게 틀어진 게 분명했습니다. 지하 3층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 차관, 해군 제독 2명, 조선 산업 분석팀.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국방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아침 일찍 부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스크린에 제목이 떴습니다. 미 해군 전력 건조 현황, 긴급 보고. 차관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DDG-51 구축함 18개월 지연. CVN-79 항공모함 24개월 지연. 버지니아급 잠수함 일정 재조정 불가. 한 제독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차관님, 이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프였습니다. 계획선과 실제선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차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제독이 물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조선소가 줄었고 사람이 사라졌으며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우리는 배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빠르게, 대량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차관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대안이 필요합니다. 대안. 강대국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신 검토, 협력, 대안 같은 단어를 씁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대한산업 파트너 평가. 중국 보안상 배제. 일본 생산 속도 부족. 유럽 납기 불안정. 하나씩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최종 권고 대한민국. 한국. 제독 한 명이 되물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네.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확실합니까? 숫자가 말해줍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동료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블랙우드, 이거 진짜입니까? 미국이 한국한테 의존한다는 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 21년간 한국은 제 보고서에서 항상 안정적 동맹이었습니다. 중요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은 나라. 미국 전략에 협력하는 나라. 관리 대상. 그런데 지금 국방부는 한국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이었습니다. 블랙우드, 한국 관련 모든 데이터 정리해서 보고서 올려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 조선 산업 전체. 생산 능력, 기술 수준, 협력 가능성. 모든 것.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3일밖에 없습니다. 급합니다. 백악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악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지난 3개월간 한국 조선 산업 관련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한국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모두가 한국을 찾는 겁니까? 저는 한국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세계 조선 산업 점유율 52%, 납기 준수율 98%, 조선소 9곳 전부 가동 중. 모든 숫자가 정상이었습니다. 아니, 정상을 넘어 최적화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조선소는 1990년 15곳에서 2024년 4곳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990년 5곳에서 2024년 9곳으로 늘었습니다. 우리가 줄이는 동안 한국은 늘렸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동안 한국은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급하게 필요로 할 때 준비된 나라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뭘 했길래? 저는 한국을 그렇게 중요한 나라로 보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변수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고 저 역시 21년간 그렇게 생각하며 일해왔습니다. 한국은 안정적인 동맹이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방위비를 분담했으며 미국의 전략에 협력하는 나라였죠.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없으면 안 되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에서 한국이 언급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파트너지, 믿을 수 있는 동맹이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주체가 아니라 반응자, 결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전략에 따라오는 나라. 워싱턴 내부에서 한국은 항상 그런 위치였습니다. 정책회의에서 한국은 관리 대상이었고 보호해야 할 동맹이었으며 때로는 조율해야 할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의존할 대상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국방부 복도를 걷다 보면 이런 대화들이 들렸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전부지. 중요하긴 한데 결정적이진 않아. 우리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 오만했습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당시의 현실이라고 모두가 믿었고 저 역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었고 한국은 그 우산 아래서 보호받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 2024년 3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제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올려놓은 게 분명했고 노란색 포스트잇에는 급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긴급 검토 필요, 한국 조선산업 전체 분석.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목이 보였습니다. 세계 조선산업 점유율 현황 2024. 그리고 그 아래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한국 52%, 중국 31%, 일본 9%, 기타 8%. 잠깐.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52%?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배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까? 이게 정말 맞는 숫자입니까?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가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세계 조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는 더 구체적인 비교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대형 선박 건조 능력 비교. 한국은 초대형 상선과 LNG선, 컨테이너선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었고 중국은 군함 우선 정책 때문에 상선 납기가 불안정했으며 일본은 고부가 선박 중심으로 방향을 틀면서 대량 생산 속도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럽은 아예 특수 선박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범용 선박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모든 종류의 배를 동시에 빠르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또 다른 표가 나왔습니다. 납기 준수율 비교. 한국 98%, 일본 87%, 중국 73%, 유럽 81%. 98%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100척을 약속하면 98척을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인도한다는 겁니다. 전쟁 같은 조선 산업에서 이런 수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다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번엔 역사 섹션이었습니다. 한국 조선 산업 발전 과정. 197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와 기업의 장기 투자 계획, 수십 년에 걸친 기술 축적과 인력 양성, 그리고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생산 시스템. 미국은 조선소를 하나씩 줄여갔고 일본은 생산 속도를 늦췄으며 유럽은 아예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모두가 조선 산업의 비중을 줄이거나 구조를 바꾸는 동안 한국만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50년간 쉬지 않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유조선, 컨테이너선, LNG선, 크루즈선, 그리고 군함까지. 저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회색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나라였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지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질렀던 가장 위험한 착각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미국 덕분에 성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보호 아래서 미국의 도움으로 발전한 나라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50년 동안 아주 조용히, 그러나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꾸준하게. 세계가 주목하지 않을 때도 인정받지 못할 때도 절대 멈추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 세계가 급하게 배를 필요로 하는 바로 이 순간 준비가 완료된 나라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이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블랙우드, 한국 자료 검토 끝났습니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예상보다 훨씬 준비돼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길게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블랙우드.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한국만 남은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중간쯤에서 한 문장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조선 산업은 전시 긴급 전환 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민간 산업 기반. 전시 긴급 전환 능력.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전쟁이 터지면 평소 상선을 만들던 그 조선소에서 즉시 군함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빠른 속도로 대량으로. 미국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가동 가능한 대형 조선소 자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중국은 보안 문제 때문에 협력이 불가능했고 일본은 생산 속도가 따라주지 않았으며 유럽은 규모 자체가 너무 작았습니다. 결국 가능한 나라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국. 저는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천천히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이 틀렸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보호해주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가 의존해야만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사실은 한국은 그 사실을 결코 떠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준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니 이상한 징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숫자가 설명되지 않기 시작한 건 사실 2년 전부터였습니다. 2022년 가을, 저는 정기 업무로 미 해군 전력 건조 일정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매 분기마다 하는 일상적인 작업이었죠. 구축함, 항공모함, 잠수함, 상륙함 등 주요 프로젝트들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고서에 표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DDG-51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프로젝트가 6개월 지연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유란에는 예산 승인 지연 및 자재 수급 차질이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설명 가능한 이유였습니다. 이런 일은 가끔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2023년 봄, 같은 프로젝트를 다시 확인했을 때 추가로 14개월이 더 지연됐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이유는 숙련 인력 부족 및 하청업체 생산 차질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설명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유는 매번 달랐는데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지연. 저는 다른 프로젝트들도 확인해봤습니다. CVN-79 케네디 항공모함은 24개월 지연,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일정 재조정 중, 어메러커급 상륙함은 납기 조정 협의 중. 모든 프로젝트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건 예산 문제였고, 어떤 건 기술 문제였으며, 어떤 건 인력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배가 제때 나오지 않는다는 것. 저는 지난 3년치 데이터를 한 장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예정대로 완료된 주요 프로젝트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동료 한 명이 제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손에 다른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블랙우드, 이거 봤습니까? 뭔데요? 중국 해군 건조 현황입니다. 최신 정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 펼쳤습니다. 중국은 지난 3년간 구축함 12척을 진수했고 항공모함 2척을 추가 건조 중이었으며 잠수함 생산 속도는 오히려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계획 대비 실제 완성 비율이 95%를 넘었습니다. 저는 우리 데이터와 중국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미국은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완성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은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국방부로부터 긴급 보고서 작성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제목은 미 해군 조선산업 지속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저를 포함해 3명의 분석관이 투입됐습니다. 우리는 2주 동안 모든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조선소 가동률, 인력 현황, 프로젝트 진행 상황, 예산 집행률, 자재 수급 현황. 모든 걸 샅샅이 뜯어봤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였습니다. 데이터, 그래프, 분석, 전망. 모든 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쓰면 쓸수록 한 가지 결론으로 수렴됐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작성할 차례가 됐습니다. 결론 및 권고사항 섹션이었습니다. 3명의 분석관이 회의실에 모여 앉아 최종 문구를 논의했습니다. 어떻게 쓸까요? 사실대로 써야죠. 너무 직설적이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거짓말은 못합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 해군 조선 산업 기반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단기간 내 자체 해결 어려움. 동맹국 산업 역량 활용 방안 검토 필요. 동맹국 산업 역량 활용 방안 검토 필요. 외교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정중하고 조심스럽고 완곡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혼자 할 수 없다.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1년간 일하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쓴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핵심 군사 장비에 관한 문제에서. 이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구가 느린 문제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복구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올라가면 다음 질문이 무엇일지. 그래서 어느 나라입니까? 국방 차관이 물었습니다.
조선산업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한 직후였습니다. 회의실 안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증명해야 할 게 있었으니까요. 차관님,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미국이 정말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다음 날, 저는 새로운 과제를 받았습니다. 미국 조선산업 기반 재건 가능성 평가. 돈을 쏟아부으면 다시 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년치 숫자 속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1990년 미국 대형 조선소 15곳, 2024년 단 4곳, 70%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더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 비교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일본은 1990년 18곳에서 2024년 6곳으로 줄었습니다. 유럽은 1990년 22곳에서 2024년 9곳으로 감소했습니다. 미국은 1990년 15곳에서 2024년 4곳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줄이고 축소하고 구조 조정하고. 그런데 표면 아래 한 나라만 달랐습니다. 한국. 1990년 5곳에서 2024년 9곳.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모두가 조선소를 줄이는 동안 한국만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지? 하지만 그 질문은 나중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미국 재건 가능성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저는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미국에서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현장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람입니다. 평균 연령 58세입니다. 핵심 기술자들은 대부분 60대고요. 신규 채용은요? 연간 100명 뽑습니다. 그런데 퇴직자가 250명입니다. 숫자가 안 맞았습니다. 빠져나가는 속도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작업장을 둘러봤습니다. 대부분 중년 이상이었고 젊은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용접공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3세, 이 일을 42년 했다고 했습니다. 후임자 키우고 계십니까?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르치고 싶어도 배우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은퇴하면 이 기술도 같이 사라집니다. 기술도 같이 사라진다.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계산했습니다. 만약 지금 국가가 나서서 조선 산업을 재건한다면 공장 건설 2년, 장비 도입 1년, 여기까진 돈으로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달랐습니다. 숙련공 양성 최소 5년, 엔지니어 현장 경험 10년, 팀 안정화 5년, 최소 15년에서 20년.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썼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재건 소요 시간 최소 15년 이상. 전시 대응 불가능. 조선업은 숙련 산업이며 숙련은 오직 시간으로만 만들어진다. 그런데 보고서를 쓰다가 문득 아까 봤던 그 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1990년 5곳에서 2024년 9곳. 다른 나라들이 모두 줄이는 동안 한국만 늘렸습니다. 3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저는 한국 관련 추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조선소 평균 가동률 94%, 미국은 63%였습니다. 한국 숙련공 평균 연령 42세, 미국은 58세였습니다. 한국 납기 준수율 98%, 미국은 데이터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숫자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은 30년간 무너뜨렸고 한국은 30년간 쌓아 올렸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부였습니다. 블랙우드, 재건 평가 끝났습니까? 예. 결론이 어떻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최소 15년 이상 걸립니다. 긴 침묵. 전쟁이 터지면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한국 데이터를 내려다봤습니다. 다른 나라가 필요합니다. 어느 나라 말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나라입니다. 30년간 멈추지 않고 쌓아온 나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미국은 조선 산업 기반을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한 나라는 이미 준비돼 있다. 그 문장을 쓰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무너뜨리는 동안 한국은 쌓고 있었구나. 우리가 포기하는 동안 한국은 버티고 있었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급하게 필요로 할 때 준비된 나라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재건 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국방부로부터 공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대한산업파트너 긴급평가. 미국이 스스로 할 수 없다면 누가 대신할 수 있는지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전 세계 조선산업 보유국가 리스트를 펼쳤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조선 능력을 가진 주요 국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씩 지워나가야 했습니다. 먼저 중국이었습니다. 조선 능력만 놓고 보면 세계 2위였습니다. 생산 속도도 빨랐고 규모도 컸습니다. 하지만 5초도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안. 미국 군함 설계도를 중국에 넘긴다? 국방부가 허락할 리 없었고 의회가 승인할 리도 없었으며 국민이 용납할 리 없었습니다. 중국 옆에 줄을 그었습니다. 다음은 일본이었습니다. 동맹국이고 신뢰할 수 있고 기술도 검증됐습니다. 저는 일본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조선소 6곳. 고품질 선박 중심. 기술력 우수. 하지만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일본은 정밀함과 완성도에 집중했고 그 과정에서 생산 속도를 희생했습니다. 대형 군함 동시 건조 능력이 최대 2척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한 달에 최소 5척에서 10척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일본 옆에도 줄을 그었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독일의 잠수함 기술, 프랑스의 항공모함 노하우, 이탈리아의 설계 능력.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문제였습니다. 유럽 조선소들은 특수 선박 위주로 재편됐고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납기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평균 지연율이 20%를 넘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배를 넘기지 못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 옆에도 하나씩 줄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리스트에 하나만 남았습니다. 한국. 저는 한국 평가 기준표를 꺼냈습니다.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갖춰야 할 조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형 군함 건조 경험. 한국은 자국 해군용 구축함, 잠수함, 상륙함을 만들어 왔고 최근엔 경항모까지 건조했습니다. 경험 충분. 두 번째, 생산 속도. 한국 조선소들은 동시에 수십 척의 배를 만들고 있었고 납기 준수율 98%였습니다. 속도 문제 없음. 세 번째, 전시 전환 능력.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평시엔 상선을 만들다가 전쟁이 터지면 즉시 군함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한국은 상선과 군함을 동시에 만들고 있었고 설비와 인력이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전환 가능. 네 번째, 신뢰성. 한국은 50년간 약속을 지켜온 나라였습니다. 중동에 플랜트를 지을 때도 유럽에 선박을 인도할 때도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체크리스트를 내려다봤습니다. 모든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료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블랙우드, 평가 끝났습니까? 예.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는 리스트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중국, 일본, 유럽 모두 줄이 그어져 있었고 한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한국뿐이군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한국만 남은 겁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한 문장으로 요약됐습니다. 최종 권고 대한민국 조선산업과의 긴급 협력체계 구축. 대체 가능한 다른 옵션 없음.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이었습니다. 블랙우드, 최종 결론이 뭡니까? 한국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다른 선택지는요? 없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고서 올려주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은 특별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다.
지금도 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남았다. 시스템이 살아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한국은 준비돼 있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이 문장을 쓰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강대국은 선택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미국은 선택권을 잃었습니다. 남은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국. 한국을 찾은 건 미국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파트너 평가보고서가 국방부에 올라간 지 며칠 뒤 저는 이상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 한국 조선산업 관련 문의가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동맹국 간 정보 교류는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의 내용을 보고 멈췄습니다. 한국 조선소 가동 현황 및 여유 생산 능력 파악. 일본이 왜 한국 조선소의 여유 생산 능력을 묻는 겁니까? 일본도 자체 조선 산업이 있는데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일본이 왜 한국 조선 산업을 묻는 겁니까? 저도 이상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일본만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동료가 서류 뭉치를 제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지난 3개월간 한국 조선 산업 관련 문의 목록입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일본 방위성, 독일 국방부, 프랑스 해군, 영국 조달청, 폴란드 국방부, 사우디 국방부, UAE 산업부 모두 한국 조선 산업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2023년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 들어서 급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질문 내용들이 비슷했습니다. 생산 능력, 납기, 가격, 협력 가능성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일본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방위성 관계자와 비공식 통화를 했습니다. 왜 한국 조선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산 속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중국은 불가능하고 유럽은 거리가 멀고 결국 한국만 남습니다. 같은 논리였습니다. 미국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일본 내부 인식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 관계자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경쟁 상대로만 보지 않게 됐습니다. 이젠 필요한 파트너입니다. 자극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내부에 있습니다. 자극하지 말자. 일본이 한국을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유럽이었습니다. 독일 국방부로부터 긴급 문의가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탄약과 장비가 부족한데 빠르게 보충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럽 자체 생산으로는 안 됩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만들고 있는 나라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유일합니다. 프랑스도 비슷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같은 이유로 한국을 찾고 있었습니다. 급하고 시간이 없고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중동이었습니다. 사우디와 UAE로부터 한국 조선 산업 관련 장기 계약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중동 담당 분석관에게 물었습니다. 중동은 왜 한국입니까? 유럽 조선소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50년입니다. 뭐가 50년입니까? 한국이 중동과 일해온 시간입니다. 1970년대부터 플랜트, 건설, 조선.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신뢰 때문이군요. 그렇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위기 때 누가 약속을 지켰는지. 한국은 50년간 그걸 증명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은 속도가 필요할 때 한국을 찾았습니다. 유럽은 시간이 없을 때 한국을 찾았습니다. 중동은 신뢰가 필요할 때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안이 없을 때 한국을 찾았습니다. 모두 다른 이유였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한국. 저는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3개월간 한국 관련 문의가 들어온 나라들의 표시를 했습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폴란드, 사우디, UAE, 미국. 지도 위에 점들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 점들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동료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블랙우드,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구조입니다. 무슨 구조 말입니까?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구조입니다. 급할 때, 빠를 때, 믿을 수 있을 때 모두 한국으로 향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조선 산업에 대한 글로벌 수요 급증 분석이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 필수 요소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50년간 준비한 결과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강대국의 기준이 무너진 날. 2024년 4월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에서 비공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21세기 국력의 재정이었습니다. 참석자는 국방부, 국무부, 그리고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저도 초청받았습니다. 발제자가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전통적 강대국 기준. 영토 크기, 인구 규모, 군사력, GDP. 우리가 수십 년간 사용해온 기준들이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강대국을 정의했고 세계 질서를 이해했으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발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 기준들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토가 넓으면 강대국입니까?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탄약이 부족합니다. 인구가 많으면 강대국입니까? 인도는 14억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핵심 무기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합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군사력이 많으면 강대국입니까? 미국은 세계 최강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배를 제때 만들지 못합니다. GDP가 크면 강대국입니까? 돈으로 숭늉공을 즉시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발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20세기 기준은 21세기 현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21세기 국력의 새로운 기준. 대체 불가능성. 속도. 신뢰. 위기 대응 능력. 강대국은 크기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영향력으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영향력은 하나의 질문으로 측정됩니다. 발제자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까?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영토가 넓어도 그 나라 없이 세계가 돌아간다면 그건 강대국이 아닙니다. 인구가 많아도 그 나라 없이 공급망이 유지된다면 그건 필수 국가가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대체 불가능성 테스트. 반도체 대만 없으면 멈춤. 히토류 중국 없으면 멈춤. 해상 물류 싱가포르 없으면 멈춤. 조선은? 물음표 옆에 천천히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발제자가 말했습니다. 2024년 현재 전 세계 선박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한국 조선소가 멈추면 글로벌 해상 물류가 마비됩니다. 한국 없이 군함을 제때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없습니다.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작은 나라 아닙니까? 영토도 작고 인구도 5천만에 불과한데 어떻게 강대국 기준에 들어갑니까? 발제자가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20세기 사고방식입니다. 크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역할이 중요합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국의 위치. 영토 순위 109위. 인구 순위 28위. GDP 순위 13위. 그런데 조선 산업 1위. 반도체 수출 2위. 배터리 생산 1위. 한국은 크지 않습니다.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없으면 멈춥니다. 이게 21세기 강대국의 정의입니다. 저는 노트에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없으면 멈춘다. 발제자가 계속했습니다. 속도를 보십시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예고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나라, 지금 당장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결정권을 갖습니다. 신뢰를 보십시오. 50년간 약속을 지킨 기록. 한 번도 납기를 어기지 않은 시스템. 위기 때 도망가지 않은 역사. 이게 21세기 국력입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블랙우드, 저 발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한국을 강대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강대국이라는 단어가 문제입니다. 20세기 정의로는 한국이 강대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21세기 정의로는 어떻습니까? 필수 국가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국가입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미국은요? 우리는 여전히 강대국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지 않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영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한국이 우리보다 결정권을 갖습니다. 그게 새로운 세계 질서입니까? 아마도 그럴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세미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강대국의 기준은 바뀌었다. 크기가 아니라 역할로, 힘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성으로. 그리고 그 새로운 기준 한가운데에 한국이 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20세기 기준으로 21세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21세기 질서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싱크탱크 세미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작성했던 모든 보고서를 펼쳐놓았습니다. 조선산업 지속 가능성 평가, 재건 가능성 분석, 대안 파트너 평가, 글로벌 수요 분석. 모든 보고서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뭘 아는 겁니까? 숫자는 봤습니다. 데이터는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국 조선소를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와 이야기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50년간 쌓아온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만 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1년간 그렇게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저는 국방부에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조선산업 현장 실태조사. 직접 가서 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블랙우드, 왜 직접 갑니까? 보고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98% 납기 준수율이 어떻게 가능한지, 30년간 멈추지 않은 시스템이 무엇인지 보고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직접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알아야 합니다. 미국이 의존하게 될 나라니까요. 출국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21년간 저는 한국을 이렇게 봤습니다. 안정적인 동맹, 협력적인 파트너, 관리 대상.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국을 결정적인 변수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계 질서의 중심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달간 모든 데이터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라는 것. 한국은 이제 축이라는 것. 축. 세계가 그 주위로 움직이는 중심.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질문 한국은 어떻게 준비했는가? 질문 왜 한국만 멈추지 않았는가? 질문 50년의 비결은 무엇인가? 이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봐야 했습니다. 문서가 아니라 현장을 봐야 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워싱턴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그런데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21년간 쌓아온 관점을 바꾸는 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대가 됐습니다. 보고서 너머의 진실을 볼 수 있다는 것.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50년의 비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나라였습니다. 21년간 보고서로만 봤던 나라. 이제 직접 볼 차례였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편견 없이 보자.
선입견 없이 듣자. 그리고 진실을 기록하자. 한국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왜 멈추지 않았는지, 무엇이 다른지. 이제부터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볼 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시스템을 볼 겁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을 볼 겁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거제도로 가주십시오. 한국 최대 조선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21년간 보지 못했던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건 한국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거제도 조선소에서 돌아온 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조선산업 현장 조사 최종 보고서. 하지만 내용은 달랐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만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모두 적었습니다. 42년 경력의 용접공이 후배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모습.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가동되는 생산 라인. 98% 납기 준수율의 비밀. 50년간 멈추지 않은 시스템. 그리고 보고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50년간 준비된 결과다. 한국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준비했을 뿐입니다. 세계가 조선소를 줄일 때 한국은 늘렸습니다. 세계가 인력을 축소할 때 한국은 키웠습니다. 세계가 포기할 때 한국은 버텼습니다. 그리고 2024년 세계가 급하게 배를 필요로 할 때 준비된 나라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이 지금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1년간의 제 경력을 돌아봤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건 제 실수였습니다. 워싱턴의 실수였습니다. 세계의 실수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주변부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관리 대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필수 요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선택지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찾았습니다. 일본도 유럽도 중동도 한국을 찾았습니다. 급할 때, 빠를 때, 믿어야 할 때 모두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가장 늦게 깨달은 사람이 접니다. 21년간 데이터를 봤지만 진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숫자는 알았지만 의미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강대국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을. 크기가 아니라 역할로 측정된다는 것을. 힘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성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새로운 기준 한가운데에 지금 한국이 있다는 것을. 이건 한국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된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미국이 선택지를 잃어가는 과정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편견 없이, 과장 없이 사실만으로. 한국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한국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